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상수지가 25개월째 흑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3월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는 73억 5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28억 5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경상수지는 2012년 2월 적자를 기록한 뒤 25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51억 3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8조 4,9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오늘 아침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보다 3.31% 줄었지만 직전인 작년 4분기보다는 2.13% 늘었습니다. 매출액은 53조 6,800억 원으로 영업이익과 반대로 작년 1분기보다 1.53% 늘었으나 작년 4분기보다는 9.45% 줄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지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수 목표 달성에 다시 비상등이 켜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의 2013년 기업경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10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2013년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0.73%에 불과한데 영업이익률은 2012년 4.75%에서 2013년 4.59%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핫텐의 강동석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코스피 하방 압력이 심해지면서 지수는 결국 197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거래대금도 줄어들면서 시장엔 관망세가 짙어진 상황인데요. 여기에 수급도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매수하던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선 후에 오늘도 소폭이나마 매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나마 안심인 것은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으로 출발해서 현재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 하지만 4월도 이제 2거래밖에 남지 않아서 시간적인 여유는 많지가 않습니다. 핫텐의 인기 코너 선상클럽에서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실 텐데요. 오늘 아래 무료 문자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을 보내주신다면 두 멘토의 친절한 바닥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핫텐의 인기 코너 시장의 핵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는 이슈와 또 테마들 한꺼번에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1979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장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 중국과 또 미국의 지표를 기다리고 있고 또 미국의 FOMC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 키워드 어떤 걸로 짚어주셨나요? 네, 일단 이번 주 시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시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5월 1일 날 좀 집중적으로 몰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노동절 휴가로, 그러니까 휴가가 아니라 쉬는 날로 하루 쉬는 동안에 대부분의 지표가 좀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날 좀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이제 그 중국 지표 같은 경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PMI 지수가 5월 1일 날 10시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4월 달 PMI 지수 발표인데 이제 예상치로는 지금 50.4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3월에는 이제 50.3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개선되는 숫자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HSBC PMI 지수라는 게 좀 먼저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48.3 정도로 발표가 됐는데 4월 달에 48보다 좀 다소 개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PMI 지수는 그냥 PMI 지수 발표가 있고요. HSBC PMI 지수가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 것 같냐면 약간 틀리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은, HSBC는, 중소형 기업들, 요런 쪽 좀 작은 기업들이 발표가, 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PMI 지수는, 대기업 아니면 정부 기업,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 지수라고 보기 때문에, 거의 맥은 같이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의 맥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HS PMI 지수가 다소 개선되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중국 PMI 지수 역시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것이 중국 경기의 완전한 바닥을 확인하고 2분기 회복되는 그런 걸로 지금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PMI 지수 50 턱걸이 정도면은 경제 둔화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지표가 부정적으로 발표되면 반대쪽에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냐면 그럼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중국은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어떤 그 체질 개선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부양책은 뭐냐면 스몰 부양책 정도가 전부입니다. 지금 대규모의 어떤 부양책을 사용을 해서 경기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에는 지금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충분히 살 기업과 죽을 기업들을 선택해서 분리를 해놓고서 그리고서 여기서 부양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표가 긍정적으로 크게 긍정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거고요. 설사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을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5월 2일 날 시작되는 국내 증시에도 좀 충격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중국이 워낙 이제 지수가 바닥권에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경기 회복의 그 조짐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중국발 모멘텀을 기대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발표되는 게 이제 미국 지표입니다. 미국이 이제 역시 이제 FOMC를 통해서 5월 1일자에 그 국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걸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미국 ISM 지수 발표 그리고 FOMC 정례 회의 29일부터 30일입니다. 29일부터 30일이기 때문에 5월 1일 날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걸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선 이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고 오랫동안 말씀드렸지만 지금 FOMC가 8차례 올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 8번을 끝까지 다 하게 되면 100억 불씩 줄이게 되면 마지막에는 한 50억 불 정도만 줄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는데 이제 테이퍼링이 추가적으로 축소되는 논의는 될 거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거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기정사실화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지금은 그 유동성 확대의 규모를 축소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유동성 흡수 정책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이 한번 있었다가 좀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는데 결국은 모든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 결국은 이제 향후 끝난 시점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금리 인상이 진행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FRB에서 좀 판단할 부분이고요. FRB는 항상 이 부분을 고민을 합니다. 예전에는 전형적으로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했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기를 확장시킬 거냐 아니면 물가를 잡을 거냐의 두 가지에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FRB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 역할이 거의 상실됐었죠. 그러니까 물가라는 걸 완전히 포기를 하고 경기 부양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유동성 살포 정책만을 썼었던 쪽에서 이제는 그 FRB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고용 지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1, 4분기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경제 지표들 자체에 대해서 2분기에는 조금 개선되는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 지표도 이제 원래 그 FRB에서 원했던 지표는 6.5 이하인데 지금 6%대 초반대도 지금은 논쟁에서 보면은 이것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완전 고용이라는 것,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4% 정도로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론적인 숫자이고요. 실질적인 미국에서의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5.2% 정도로 완전 고용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실업률을 더 많이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지금 일부 학자들 내지는 일부 그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이제 고용 지표를 어떻게 해석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결국 이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는 조금 논외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약간 이상 현상들이 좀 발생하는 구간들이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물가가 안 올라간다.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그 돈의 힘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긴 했지만 결국 미국 경기 내에서 돈이 안 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어떤 흐름들을 좀 봤을 때 미국의 지표, 중국의 지표 발표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는 없을 거고요. 만약에 그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시장의 충격 파동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지수가 바닥이 아니고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5월이 시작되면서 중국과 미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이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텐데 최근의 분위기도 참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선물 쪽에서 외국인 한 9천 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또 요즘에도 외국인의 매도로 돌아섰는데 최근 장 분위기의 관망세가 참 짙어졌어요. 네. 일단은 지금 그 관망세가 짙어지는 것보다 더 우려가 되는 게 네. 사실 거래량이 감소한 겁니다. 네. 거래량이 지나치게 감소를 했는데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시장에서 매수도 매도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고요.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방향이 결정되면 따라 움직이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팽배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급의 어떤 주체가 됐던 부분이 이제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이 그 아주 공격적으로 사들어오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드렸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그 매수의 자금은 두 가지 성격이다. 첫 번째로는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 일정 부분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것과 그 반 정도의 어떤 매수, 그러니까 그런 외국인의 어떤 하방의 매수 자금을 이용해서 일시적인 투기 자금들이 국내에 좀 파생과 연결해서 좀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예측들을 좀 계속 드렸죠. 그런 하여튼간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를 이어왔던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매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그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도의 규모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들의 매도 규모는 매수를 안 한다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 매도를 본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관망 분위기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이제 파생시장의 동향입니다. 파생시장에서 지난주 말까지 외국인들은 선물 1만 계약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콜옵션 9천 계약 매수를 했지만 반대쪽에서 풋을 3만 5천 개 매수를 하면서 결국은 전체의 지수의 방향은 지금 하방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방으로 대비를 한 상태에서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느 쪽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저 파생의 어떤 물량들이 시장을 공격할 수 있는 교란 요인으로 좀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한 차례 외도덕 현상이 순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는 근거 중에는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부담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이제 그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이번 주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중국 지표나 미국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까지도 커버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방어적 자세를 지금 외국인들이 취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 대한 굉장한 우려는 어느 쪽에서 좀 보실 수가 있냐면 양대 시장의 거래 대금 감소, 거래량 감소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량 회복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그러니까 팔 사람들은 팔게 하고 살 사람들은 사게 해야 되는 어떤 거래가 체결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매매 공방이 안 받는다는 것은 지금 시장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방향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4월이 마무리가 되고 5월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고 또 다음 주는 옵션 만기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궁금한데 전망을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네. 어려운 게요. 왜냐하면 위로 보기도 아래로 보기도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그 지금 전체 그 장의 방향들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중립적인 관점에서 좀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기간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다른 지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시장을 예측해서 미리 움직이기보다는 중요한 지지선을 가지고서 시장을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누구나 사용하는 지표이긴 하지만 그 거래소에서 이동평균선의 지표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지금 보면은 이 굵은색으로 나타나는 선이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가격대가 1960 정도의 포인트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은 어차피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인 우리의 그 지지선은 거래소 기준으로는 1960 정도를 잡고서 그리고 거래량이 회복돼서 다시금 반등을 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1960을 이탈한다고 한다면 뭐 대형주에 대한 비중은 어차피 일부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매의 관점이 아니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550포인트입니다. 550포인트를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은 상승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일단 걸려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추세대를 만들어 놓고 지지선을 만들고 보니까
550 정도는 지금 지지가 돼야지 상승 추세의 연장선상으로 일단 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의 방향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는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는 많이 반영을 안 해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의 감소 그리고 불확실성의 확대는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여건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튕겨져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양쪽을 다 열어놓고서 어느 쪽의 방향이 결정되는 걸 확인하고서 장에 대응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양 지수 모두 코스피는 1960, 코스닥은 550선이 지지돼야지 좀 방향을 위쪽으로 잡지 않을까 이렇게 한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요, 오늘 하루의 중요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께 쉽게 상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가져왔냐면, 외국인들이 요즘에 최근에 이제 주식 많이 사잖아요. 네, 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목은요, 외국인들의 선물 장악과 그리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의 지속이다, 이런 제목을 가져왔어요. 자, 우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나게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뭐냐? 일단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드리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말 그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 놓은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종목을 살 때는 굳이 뭐 프로그램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매수 누르고, 그쵸? 매도 누르면 되는데, 이게 자금이 굉장히 크고요. 종목 수를 한 20개, 30개씩 통째로 바스켓을 꾸며가지고 한 번에 매도하고 한 번에 매수하려면 주문하다가 보면 장 끝나버리죠. 기관들 같은 경우,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통상의 종목들 가지고 있는 한 70종목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거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 겁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딱 회화시켜가지고 클릭 한 번에 와장창 동시에 매수, 와장창 동시에 매도가 나오는 거를 우리 프로그램 매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앞에 두 개가 붙는데, 차익이란 말과 비차익이란 말이 붙어요. 차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물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주식을 사면서 선물을 매도하는 거. 자, 주식을 사면서 선물을 매도하면 매수 프로그램이라 그러고, 매수 차익 프로그램이라 그러고, 반대로 주식을 팔면서 선물을 사면서 주식을 파는 것을 우리는 매도 차익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익은 어떻게 되냐면 주식하고 선물하고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반대로 움직이고 동시에 매매되는 것을 우리는 차익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비차익은 뭔가 다르겠죠. 비차익은요, 선물은 따로 네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해놓고요. 비차익은 주식만 몽창 남아서 한 번에 쫙 샀다가 한 번에 쫙 파는 거. 그러면 이러한 매매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그 종목을 살 때 프로그램을 사겠어요? 아니죠. 종목이 떨어질 때마다 좋은 가격 때마다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수십 종목을 한 번에 쫙 사고 한 번에 파는 경우는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할까요? 지수를 가지고 놀 때 그런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갈 거야 할 때 종목을 30종목이든 100종목이든 와장창 한 번에 사다가 시장이 떨어질 거야 하면 와장창 파는 게 바로
비차익이다. 제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는데 이 2월 저점 대비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만 얼마가 들어왔냐면 4조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어라?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때까지 굉장히 매일같이 엄청난 금액을 사는데 이 사는 게 어느 종목이 좋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와장창 샀다는 소리가 되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수만 가지고 놀았지 종목으로는 아직 접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이러한 비차익 매수를 많이 보일 수 있었느냐. 그리고 현재도 진행형이고요.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해드렸죠.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간다는 데에 대한 확신입니다. 시장이 간다. 근데 요 며칠 2000포인트 갔다가 뭐 1970포인트까지 밀리니까 아이고 이제 뭐 얼마까지 떨어지겠네 이런 생각만 잔뜩 하시죠. 이미 그런 생각은 버리시라고 제가 말씀해드렸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1970포인트 현 지수는요 어느 자리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예상 EPS PBR 1인 지점이에요. 지난 제가 작년인가요? 네, 작년이죠. 1800이 깨어져서 1780 왔을 때 제가 이런 말씀 해드렸거든요. 지금 1800포인트는 PBR 1지수. 여기를 밑에서 한 달 동안 있을 수는 없다. 반드시 올라간다. 강력, 코덱스, 레버리지도 매수요. 아무거나 눈 감고 사라. 매수다. 올라간다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때에 상응하는 지금의 포인트가 몇 포인트냐? 1970포인트. 지금 언저리예요. 지금 요 밑에서 볼 수 있는 지수로 볼 수 있는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며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또한 왜 이런 비차익 매수를 많이 했느냐? 시장이 지금 이하로 떨어져 봐야 떨어질 수는 있죠. 순간적으로 뭐 투매가 나오고 뭐 증권사에서 팔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기조적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순간적인 충격일 뿐이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순간적인 충격일 뿐이다. 지지선 제발 좀 찾지 마세요. 그 찾아가 뭐 할 거면 지지선 있으면 사시려고요. 그러면 지지선까지는 오늘 팔았다가 지지선 오면 다시 사시려고요. 그거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의미 없는 데는 제발 좀 의미를 버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 확신에 대한 게 비차익 매수의 대규모 유입에 대한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가 환율입니다. 환율. 외국인들은 환율에 지지선이 있었는데 지지선이 깨질 때마다 전부 다 강하게 순매수를 했는데 환율에 대해 순매수하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환율이 확 떨어졌네. IT나 자동차 업종이 안 좋겠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팔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은요.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자기들한테는 돈인 거죠. 종목 한 종목 사가지고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사가지고 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이 지지선을 이탈할 때마다 얘들의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보여왔다는 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얘들이요, 이런 게 있잖아요. 과감하게 이게 시장을 막 이렇게 사조씩 사놨단 말이죠. 근데 사놨는데 자기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투신이 막 매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2000포인트에서 다시 밀려오죠. 어저께 말씀해드렸지만 투신의 매도가 왜 나왔다고요? 첫 번째는 환매지만 환매 핑계고 롱숏 펀드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걔들이요,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장악을 하나 했습니다. 무엇을 장악했느냐? 선물 시장을 장악했어요. 불과 3년 전입니다. 2011년만 하더라도요.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 비중이요. 25%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에 25%를 차지했고 금융투자 즉 증권사가요. 한 50% 가까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개인이 한 25% 차지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3년 사이에 완전 역전됐어요. 외국인의 선물 비중은요.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 한 49% 거의 50%에 육박하고요. 금융투자 즉 증권사 같은 경우는 25%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생으로도 우리 시장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가지겠네? 외국인이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선물 가지고 시장을 얼마든지 자기들이 교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수 비차익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와도 자기들이 제어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된 겁니다. 안타깝네요. 따라서 지금의 힘은요. 향후의 힘도 마찬가지고 현재의 선물 거래 비중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들어오는 부분을 본다면 이 시장의 주인은요. 절대 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완벽한 외국인들이 모든 성기와 모든 시장을 장악한 상태라는 거. 이걸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차익과 비차익 그리고 선물 그리고 현물까지 모두 다 장악한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의 시각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전망과 전략을 세워드리면요.
일단 국내에 투자될 수 있는 글로벌 자금이 이머징 마켓에 투자될 수 있는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죠. 이 유입이 이머징 마켓에서 어느 나라들이 많이 갔냐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요. 연초 대비 지금까지 50억 달러입니다. 50억 달러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루어졌어요. 인도도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 지금 아직 산 것도 아니에요. 아직 산 거. 이제 사 들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순매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우선 선물의 외국인들 장악력이 커졌다는 것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시장을 교란시키기 너무 좋아요. 시장을 한 번에 빵. 보세요. 금요일날 어떻게 합니까? 6,800계약을 그냥 선물을 와장창 때리더니만 어저께 보세요. 어저께 거의 6,000계약 가까운 순매수를 또 해버립니다. 얘들이 완전히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 그럼 얘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과거의 이유는 선물에서 이익을 그냥 보기 위한 이유인데, 이제 지금의 상황들,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종목별 매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외국인들 선물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란시키는 데는 반드시 그 이유는 요거 하나다. 외국인들의 선물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란시키는 거는요, 새로운 종목을 잡아가기 위한 흐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자고요. 어떤 거냐면, 프로그램 매도가 많은 날, 프로그램 매도가 많을 때는 이번엔 거의 선물이 매도가 나오면 프로그램 매도가 많을 건데, 프로그램 매도가 많은 날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는가를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장을 교란시킨 후에 자기들이 뭘 담아갈 건지를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리면 프로그램 매도가 많은 날, 그리고 그날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는지 이거를 잘 보시고요. 앞으로도 시장은요, 계속 변동성은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선물과 프로그램을 장악했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진다는 것은 장이 휙 올라갔다가 휙 떨어지고 이런 모습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장이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확신과 신념입니다. 그게 없으면 투자에 실패합니다. 그 확신과 신념은 무엇이냐? 이 시장은 간다는 거죠. 이 시장. 저평가와 수급에 의해서 안 갈 수가 없는 시장이라는 거. 이런 확신과 신념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 나머지 곁다리로만 취해라.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후 2시에 특징주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상클럽에서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무료 문자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이 두 분이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바닥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매일매일의 바닥 팁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분 바닥 팁이 여러분의 바닥 잡기에 성공하리라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의 바닥 팁 공개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의 바닥 팁입니다. 오늘 쇼핑 준비 어제 이어서 똑같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눌림목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김선윤 멘토님 아직은 준비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네. 어제 오후 방송 보신 분들 네. 한국콜마 종가 들어갔죠. 1.4% 올라가고 있네요.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제가 없던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일객 같은 경우도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태이고, 하나케미칼이 소폭 빠지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은 아닌데, 확실하게 지금 흐름, 외인들의 매도가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잡히고 있죠. 오늘 장에서도 외인이 440억 매도를 합니다.
3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매도를 외인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7,700억 정도, 뭐 계약으로는 6,000계약 정도 좀 매수가 조금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포인트는 외인들은 지금 흐름에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기관들의 매수가 도와줘야 되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거. 그럼 시장은 역시나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70포인트가 안 되는데 그럼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실적 발표가 끝났거나 또 1분기 실적 기대가 되거나 2분기 실적까지 양호한 종목들 위주로는 편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쇼핑 준비. 그러니까 백화점에 지금 입구까지 왔어요. 백화점 입구에서 제가 어제 화장품 하나 샀습니다. 1층에서. 이제 2층으로 갑니다. 그렇죠? 2층 가서 살 거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고, 백화점 몇 층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는요. 잘 따라주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쇼핑 준비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동안 현금 비중 확보를 주장하시다가 이제는 쇼핑 준비, 거의 쇼핑에 다 왔다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눌림목을 찾아라 말씀해 주셨는데, 눌림목을 알면 바닥팁을 잡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수가 눌림목입니다. 네. 오늘 거의 바닥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한 번에 어느 정도의 휩서 구간이 더 발생을 한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현재 포인트 상으로는 외국인이 빼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어제 제가 이평선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 추세선 자체를 따라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상단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내려가는 흐름이지만 하단에서 본다면 너무나 사고 싶은 자리라고 역설적인 표현이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앞서서 어느 정도 박스권 자체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눌림목에 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단에 있던 매수 주체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 매력적인 매수 자리로 지금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급속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거래대금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구나. 왜 하필 지수가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거래량의 역전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오늘이라든지 아니면 내일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증폭될 때가 정확한 매수 타이밍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상로 멘토님은 오늘 내일 매수할 만한 구간이 올 것이다. 현재는 눌림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대감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 의뢰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넥센 타이어 매수해도 될까요?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이네요. 김선희 멘토님은 다만 비중은 작게 주의해보자 말씀해 주시고, 이상로 멘토님은 실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넥센 타이어가 어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그냥 끝내줬죠. 네. 최고의 대형주 중에 하나였나 좀 생각이 됩니다. 하나가 아니었나. 자, 근데 지금 넥센 타이어에 먼저 어제 수급은 당연히 좋았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왜 제가 매수해도 되는데 주의가 필요한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가장 제가 싫어하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고점 포인트죠. 그쵸? 네. 이 고점 포인트 라인인데요. 지금 흐름 자체는 내려가고 있는 포인트잖아요. 내려가고 있는 포인트에서 이 고점 라인에 대한 영역 자체 지금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가장 싸게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뭐라 말씀드리죠? 평균적으로 거의 잡고 평행하게 긋고서 3개, 2개, 3개 이상 맞게 그리면 거기가 바닥이란 제가 인식을 하잖아요. 여기 포인트 잡기엔 너무 심하죠? 요 포인트 정도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요게 아니었다면 거의 요 라인이었기 때문에 바닥 인식이 좀 잡혔던 구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제대로 올라가는 건데, 또 운이 좋게도 실적까지 잘 나왔어요. 자, 걱정인 것은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그게 아니라면 바로 올라가는데, 실적이 워낙에 좋고 수급이 오늘 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이라 제가 5사인을 드렸지, 분명히 주의는 필요합니다. 오늘장 수급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외인은 소폭 나가는데 오후장까지 만약에 이게 오후장이 바뀌어버리면, 외인들의 수급 자체가 매수로 좀 바뀌어버린다면은 흐름 자체 다시 한번 새롭게 이런 그래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괜찮긴 하나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분할 매수하신다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사보자라고 의견까지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로 멘토님, 실적이 좋아서 급등한 종목 다음날 매수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일단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의 타이밍을 보는 거죠. 네. 사실 정확한 매수 구간 자체는 뭐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원리 자체는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바닥에서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주가상에서의 다시 한 번 더 괴리를 좁힐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차트도 필요 없고 사실 기업에 대한 분석 자체가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차트는 얹어서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보는 시각일 뿐이고요. 제가 아무리 차트를 잘 보더라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바닥권에서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수급 자체가 좀 더 적극적인 매수 심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탕에 두고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항 구간으로 꾸준히 작용하고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 자체는 역배열 상황입니다. 역배열 중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역배열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자, 어제 큰 급등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더 거래량까지 크게 올라왔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줄어들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지금 13,500원짜리인데요. 현재는 이 구간까지 어느 정도는 열어놓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는 분명히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 세력이 어떻게 운전할지는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대신에 이 세력이 만약에 정말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어느 정도 주포적인 세력의 주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13,500원짜리부터 그 위의 상단까지는 어느 정도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파악을 하시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면 현재 구간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13,500원까지 담는 전략이 가장 유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시세를 길게 보십시오. 이런 종목은 길게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넥센 타이어에 대해서 덜컥 사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대하TI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요, 이번엔 두 분 다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김선임 멘토님은 21선이 깨져야 안전하다 말씀해 주시고 이상로 멘토님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씀해 주시네요. 대하TI 21선이 깨져야 된다고요? 네, 이게 테마주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철도 관련 테마주인데 흐름은 뭐 좋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포인트에서 잘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지금이 아닙니다. 하나 놓치셨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차트를 조금 보고서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흐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흐름은 위로 올라가는, 우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좋은데, 이 바닥 포인트들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쵸? 네, 잘 짚어주셨어요. 여기 포인트인데, 이 라인을 따라 그려보자면, 지금 거의 바닥권 도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걸 좀 더 올려볼까요? 강조드리지만, 한번 이렇게 약간 깨졌다가 올라가는 포인트, 깨졌다가 올라가는 포인트, 깨졌다가 올라갈 때, 또 깨졌다가 올라갈 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야 되냐? 뭐가 들어야 되죠? 수급이 들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이 종목은 수급이 없는 종목입니다. 네, 뭐 외인들이 뭐 이거 개인들 물량 이거 완전 테마성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시더라도 완전 깨졌다가 올라왔을 때 사야 되고, 만약에 이게 깨졌다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샀는데 다시 깨져버려서 전저점 깨고 내려가는 1650원 라인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다 손절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약간 조금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또 하나 뭐 지금 뭐 이제 북한과의 관련 이슈도 말씀드려보자면은 저것도 연평도나 백령도 쪽에 사격구역 설정을 했어요, 오늘. 그에 따라서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무조건 사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데 아직 방향이 탐색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방향 자체는 벌써 상승 패턴으로
이루기 위해서 지금 네. 매집의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철도 테마주 리노스라든지 아니면 데아티아이 그리고 데오에이의 같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리노스는 크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 데아티아이 그리고 데오에이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거든요. 같이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리노스는 이미 상한가를 여러 번 가고 난 다음에 크게 올라가는 모습, 벌써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먼저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데오에이과 똑같이 지금 다시 한번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데아티아이가 있는데 데아티아이가 차트적으로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대신에 타이밍 자체가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만약에 이 종목군을 매수를 한다면 앞서 있던 물량 자체를 매집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대신 하단의 바닥권을 한번 본다면 이 이평선 두 개가 겹쳐져 있는데 아래 61선에서의 반등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보다는 아래 1700원대가 이탈될 때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를 좀 더 도입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래 하단의 거래량을 보시면 인위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인위적으로 줄어드냐면 앞서 있던 이 큰 거래량이 있었고 양봉에 대한 캔들에서 또다시 거래량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자체를 잠시만요. 자, 분봉으로 우리가 한번 넘겨서 큰 거래량이 있었던 부분을 본다면 자,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큰 고가 자체를 한번 찍고 난 다음에 그 고가권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하지 못하고 하단에서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앞서 있던 이 중에 이 양봉에 있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익실이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집 국면으로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반발 매수세를 우리가 도입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아티아이도 조금 더 신중해 보자는 두 분의 의견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현대미포조선, 조선주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두 분의 의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엇갈리네요. 김선유 멘토님은 반등이 나오면 매수해보자 말씀해 주셨고, 이산호 멘토님은 추세가 이탈돼서 위험한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요? 네, 조선주를 사실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조선주는 이제 아실 겁니다. 네.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죠. 두산중공업도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대우조선해양 네. 그렇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항상 이걸로 대우조선해양으로만 제가 수익을 보고 나온 적이 한 3번인가 됩니다. 오후 방송에서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왜 대우조선해양을 많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말씀드렸고 그 전에는 현대미포 정도 말씀드리는데 수주 잔고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만드는 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자,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흐름 굉장히 나쁘진 않은데 완전 전저점까지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 왜 삼성중공업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가 수주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조선주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준다 생각해 봅시다. 반등이 나올 때 그때는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정말 많은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한 용도 포인트 잡히네요.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차라리 현대미포 말고요. 또 강조드릴게요. 대우조선해양 보세요. 대우조선해양. 이걸 보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요. 대우조선해양 보십시오. 수주 잔고량 자체가 틀립니다. 이 종목은요. 흐름상 1차적인 고점 포인트 이런 그림이 원래 있었어. 이런 그림이 나와주다가 한번 깨고 내려왔거든요. 깨고 내려왔다가 저번에 한번 여기 추천드리고 우리 이때 털고 나왔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올라가는 패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바닥 확인하는 중이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거 W자 패턴과 나와주면서 다시 전고점 포인트 나와주는 포인트 요 포인트 정도까지 보일 거라고요. 33,000원 정도까지. 이게 조금 매수하에 보신다면 10%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 보셔야 되지 현대미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우조선해양으로 좀 가보시는 게 어떨까. 괜찮긴 한데 장기적인 쪽으로 괜찮긴 한데 그래도 대우조선해양도 어떨까 해서 같이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현대미포조선 바닥주로는 괜찮다는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상로 멘토님은 추세를 이탈했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네, 추세를 이탈한 종목입니다. 현재는 240선을 이탈을 했던 상태죠. 그러면 지금 벌써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 얘들이 어떻게 운전을 할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자, 주가는 올리기는 엄청 힘들지만 내리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팔고 나가면 그만이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한번 본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지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려고 애를 썼던 부분 자체가 지금은 240선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지금 어떻습니까? 크게 분출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당연히 매도에 대한 거래량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현재 시점에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기다리셨다가 바닥권에 대한 징후가 포착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 지금은 마음고생을 엄청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미포주손에 대한 엇갈린 두 분의 바닥 팁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최종 결정은 시청자분께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자 확인해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엔텔스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요. 두 분 다 안 된다 하시네요. 김선희 멘토님은 끝없는 절벽이다. 이선호 멘토님은 관망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이 종목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죽었습니다. 죽은 종목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이제 흐름상으로 항상 강조드리는 주봉상의 흐름부터 같이 보실게요. 보시자면요. 이 바닥 포인트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있었던 라인 자체는 어떤 라인입니까? 60일선 라인이었습니다. 60일선 라인이 어디죠? 요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14,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일봉으로 보더라도 이미 흐름 자체 완전 깨고 내려갔어요. 확대를 보자면 60일선까지 깨고 내려갔단 말이죠. 수급 있나요? 매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선호 멘토님도 굉장히 신중하신 것 같아요. 요 종목군은 지금 매집 가격이 상당히 하단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섣불리 따라가기 힘든 자리고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대부분의 매물권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눈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이 가격대가 하단 이 부분에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평선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서 본다면 대부분 이평선들이 각도 자체를 크게 펴지 않고 하단에서 일정적인 배열로 정배열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주가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들어왔었고 그전에는 상당한 수급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지를 받았으면 상단에 이 19,700원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은 어느 정도의 상단에서의 이탈이 나왔을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한 번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하단입니다. 아직까지 가격대는 15,000원, 14,000원 부근이 될 수 있고 지금 자리는 상당히 관망을 하시면서 종목군 삭제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바닥 매수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의뢰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쌍용차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보죠. 김선유 멘토님은 지금은 팔 때라 하시고 이상호 멘토님은 눌림목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쌍용차 지금 매도 타이밍이라고요? 이게 3월 중반부터 해서 시장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이슈 덩어리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급이 몰렸었어요. 외국인들 중심으로 또 기관들 들러오다가 최근 고점 4월 중반 그 고점 튀어 올라가면서부터 그쵸? 4월 16일부터 해서 기관들은 요 포인트 때 매도 나간단 말이에요. 매도 나가고 있다고요. 여기 증명이 되잖아요. 매도가 나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연기금 매수하는 거 얘들은 정말 장기적으로 보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투신권 매도 나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금융투자 보면 다 나가고 있잖아요. 국가 기타면 다 나갑니다. 이거 외국인만 산다고요? 이거는 외국인 아니고 개인 같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건요 위험할 수가 있고요. 오늘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오늘 기간 또 파네요. 3만 주 이상 투신권 또 때리고 있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조금 더 빠졌다가 다시 반등 줄 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거는 안 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호 멘토는 눌림목 자리라면서 지금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어요. 오늘 비중 크게 실으셔야 됩니다. 비중 저는 크게요? 조금 다르게 전혀 보는 다르네요. 시각입니다. 예. 네. 앞서서 있던 이 패턴의 연속인데요. 앞서서 있던 음봉에 대한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음봉에 대한 거래량이 크게 나타났던 그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은 주가는 크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악성적인 매물권 자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음봉에 대한 패턴 자체가 2012년 1월 달에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더 크게 뚫으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거래량적인 측면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 있던 음봉에 대한 그 매수 주체가 아직까지 남아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겠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현재 자리 1,300원, 1,350원 자리를 정확하게 터치하고 가는 모습은 우리가 추가적인 반등 국면을 좀 더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쌍용차 2년 전과 현재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기업적인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추가적인 매수 자리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쌍용차에 대한 두 분의 엇갈린 의견 잘 참고하셔서 성공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은 내일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금바닥주 공개합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기아차를, 이상로 멘토님은 진성 TC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확 다이어트를 했죠. 현재 제일기획이 4%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상로 멘토님은요, 현재 전체적인 종목이 손실 구간이지만 다음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일에 편입했던 파라다이스가 현재 2% 수익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총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볼게요. 김선윤 멘토님은 44.96%, 이상로 멘토님은 36%, 두 분 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 AS는 잠시 후 이어지는 11시 무료 방송에서만 공개됩니다.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지수는 조금 더 하락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1966선까지 내려갔는데요. 오늘도 신중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